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 특강 지구과학 원 5강 대기의 변화 개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니까 이제 캠이랑 이제 수업과 주객전도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한번 수정을 해봤어요. 이게 점점 더 나아지겠죠. 선생님 생각할 때는 점점 더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어, 점점 더 발전해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개념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다들 알고 있죠?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하강기류, 날씨 맑음, 상승기류, 날씨 흐림, 바람이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라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체성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이 있다. 정체성 고기압은 한 곳에 머무르는 거, 이동성은 움직이는 거. 그렇구나. 온대저기압 나오고요. 그 다음 온대저기압 전에 이제 온난 고기압과 한랭 고기압이 나오는데, 자, 이게 사실 지구과학 1 수능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는데 지구과학 2에서는 조금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능 특강에서 조금 언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온난 고기압이라는 건 뭐라고 하냐면 고기압권 내의 기온이 주위보다 높다. 그렇기 때문에 온난한 고기압이다 라는 의미에서 온난 고기압이라는 용어를 쓰고, 반대로 기온이 주위보다 낮으면 한랭 고기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온난 고기압의 연직 구조와 한랭 고기압의 연직 구조를 자주 비교하는데, 자, 온난 고기압은 기온이 주위보다 높기 때문에 보시면 이 중심이 고기압이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고기압이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온난 고기압은 키 큰 고기압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고, 한랭 고기압은 이 여기가 한랭에서 나타나는 고기압으로서 따라서 공기가 아래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기압, 한랭 고기압의 위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어져 저기압이 됩니다. 따라서 한랭 고기압은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가 문제에 나올까? 선생님 생각은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수능 특강에 뜬금없이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알아두자 이런 겁니다.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는 건 온난한 고기압이고,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는 건 한랭한 고기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온대저기압의 일생 나와 있습니다. 정체전선이 생기고 파동이 생기고 발달, 형성, 폐색전선, 소멸. 이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내용에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겁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의 특징들 정확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지적하고자 한다면, 바람이 어떻게 바뀐다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통과 후의 변화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정확히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지구과학원 그 개념 다지기에서 이 태풍과 온대저기압 설명할 때 한꺼번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대저기압이 있죠. 온대저기압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그리죠. 여기에 R 써가지고 저기압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온난전선, 얘는 한랭전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바람이 남동풍 계열에서 남서풍 계열로 바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가 왜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냐면,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온대저기압이 삐딱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을 안 바꾸겠습니다. 이게 온난전선, 이게 한랭전선으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대저기압이 바람이 뭐 남동, 남서, 북서 이거는 무슨 이게 온난전선이어서 한랭전선이어서 바람이 그렇게 부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그리고 온대저기압은 저기압이며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이 되겠죠. 따라서 바람은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까 언급했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 방향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모든 지역에서 바람이 이 저기압 쪽으로 불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꺾이면서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불게 될 겁니다. 맞나요? 이렇게 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난전선을 통과하기 전에 여기에서는 남동풍이 불었다가 온난전선을 통과했더니 남서풍이 불었다가 한랭전선을 통과했더니 북서풍이 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즉 온난전선을 통과했냐 한랭전선을 통과했냐 라는 얘기는 나의 상대적인 위치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온난전선을 통과하면 바람이 남서풍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밑에 그림에서도 이 L 써있는 게 저기압의 중심이니까 바람은 똑같이 붑니다. 바람은 그냥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라는 규칙만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쪽에선 남동풍이 불고 이쪽에선 남서풍이 불고 이쪽에선 북서풍이 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온난전선을 통과해야만 남서풍이 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런 온대저기압 나오면 무슨 바람 방향을 무작정 암기하려고 하는데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대저기압이라는 것은 하나의 저기압이고 저기압 바람은 저기압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냥 그 규칙만 알고 있으면 온대저기압이든 태풍이든 풍약 문제에서는 전혀 어려울 게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저기압 주변의 날씨는 아까 본 거랑 같은 내용일 거고요. 자, 위성 영상 해석. 위성 영상 해석은 충분히 문제로 나올 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광선 영상이 있고 적외 영상이 있는데 가시광선 영상은 태양이 떠 있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 영상은 태양이 없는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나 수능특강 풀어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가시광선은 뭘 보는 거냐면 구름의 두께를 봅니다. 구름의 두께를 보는 겁니다. 가시광선이 많이 통과하냐 많이 통과하지 못하냐. 그래서 두꺼우면 흰색이 나타나고 얇으면 회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외 영상은 뭘 파악하냐? 구름의 높이를 판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적외 영상, 적외선 영상 이런 거는 보통 어디에 쓰냐면 이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 많이 쓰죠. 열 화상 카메라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지나갈 때 새빨갛게 나오고 막 온도 나오고 하는 그런 거 봤죠. 그런 걸 바로 적외선으로 쓰는데 즉 적외선은 온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는 건 구름의 높이를 이용해서 구름의 온도를 측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구름이 높이 있으면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지 표면보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지죠. 대륙권 내에서는 말이죠. 구름이 대륙권 내에만 있으니까 우리는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구름의 높이가 높다라는 얘기는 온도는 낮다라는 얘기고 구름의 높이가 낮다라는 얘기는 온도는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구름의 높이가 높을 때, 즉 온도가 낮을 때는 무슨 색을 띠냐? 흰색을 띠고 구름의 높이가 낮을 때는 회색을 띱니다. 이거는 정확히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기가 좀 별론데 선생님 필기 잘 못해요. 이제 잘 알아듣고 적절히 필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가시광선과 적외 영상의 차이, 뭘 측정하는 거고 뭐가 뭘 뜻하는 거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알아둡시다. 그래서 뭐 두꺼운 구름은 저군형 구름, 얇으면 층운형 구름. 이 저군형 구름은 한랭전선 후면, 얇은 층운형 구름은 온난전선 전면에 나타난다. 이거랑 같이 그 아까 배운 온대저기압과 관련해서 섞어서 나오는 거 기출문제 풀어보거나 수능 특강 풀어보면 이런 문제 많다라는 거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태풍과 날씨. 자, 태풍 정의, 그 다음 위도 5에서 25도. 적도는 안 된다. 왜?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아실 겁니다. 그 다음 태풍의 이동 넘어갈게요. 태풍의 이동과 피해. 피해 하면은 나오는 거 항상 위험반원과 안전반원. 위험반원은 태풍 진행 방향의 오른쪽입니다. 태풍이 통과하면 강풍 후 홍수 침수. 우리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태풍 올 때마다 뉴스에서 보면 나오는 그 피해들이 실제 피해겠죠. 그리고 태풍에 의해 발생한 해일이 조석의 만조와 겹치면 해안 지역의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태풍에 의한 해일의 발생,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왜 태풍에 의해서 해일이 발생하느냐? 태풍의 기압이 낮게 되면 태풍이라는 거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그 태풍 주변에 기압이 낮다란 얘기죠. 그러면 해수를 누르는 기압이 낮다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해수는 이전보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즉 해수 자신을 누르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해수가 올라오게 됩니다. 즉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구과학 2에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중심 기압이 50 헥토파스칼 낮으면 해수면은 약 50cm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람도 많이 불게 되고 이러면서 해안으로 접근하면서 높이가 높아져서 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풍의 구조와 날씨. 태풍의 구조와 날씨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은 태풍 중심으로부터 약 50km이고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하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풍의 눈은 바람이 약하고요. 약한 하강 기류가 있고요. 기압은 제일 낮습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합니다.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라고 외웠는데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뒤에 내후에서도 하강 기류 존재하는데 고기압이라는 말 아무도 안 하죠. 이 하강 기류는 구조상 생긴 독특한 형태이다 라는 거를 생각해 두고 기압이 제일 낮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실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기압은 제일 낮습니다. 태풍의 눈에서. 그림을 잠깐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확대해 보면 여기 태풍의 구조와 기압 및 풍속 나와 있죠. 보면 태풍의 눈에서 풍속이 제일 약하고 기압도 제일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있냐?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의 풍속이 다르죠. 동쪽의 풍속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위험 반원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 문제를 어떻게 낼 수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그림 잘 안 그려지네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위험 반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치사하게 낸다면 그림을 반대로 줍니다. 그럼 사실 여기가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나온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내겠나 싶지만 이제
지구과학 원이 개정이 되면서 어려웠던 천체 파트가 빠지면서 이제 어디서 틀리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료에서 살짝 비틀어서 우리의 평소 보던 자료랑은 약간 다른 자료 이런 거 주면서 틀리게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속도가 빠른지 위험 반원이기 때문에 빠르다. 위험 반원이면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태풍의 에너지원은 뭐 자멸, 수문열, 지속적인 수증기 공급이 필요하고 태풍이 소멸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 태풍의 진행 경로에 따른 풍향 변화입니다. 무슨 여러 암기법이 있죠.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태풍이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개구리 평형 하듯이 지나가서 태풍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 왼쪽은 시계 반대 방향. 뭐 외우는 것만 하면 좋습니다. 일단 외워야죠. 잘 모르겠으면 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왜 그런지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여기 A 지역이 있고 여기 B 지역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태풍은 마찬가지로 저기압입니다. 아까 온대저기압에서 설명했듯이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붑니다. 따라서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불겠죠. 따라서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이렇게 바람이 불 겁니다. 그쵸? B 지역을 통과하면서 태풍으로 바람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번, 2번, 3번이죠. 즉 바람이 점차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냥 그림만 보면 그림을 이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A 지역에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분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1번, 2번, 3번 따라서 1, 2, 3번을 이어서 연결해보면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태풍이 문제에서 지나가요. 그럼 태풍이 슥 지나갈 때 뭐 제주도에서 서울에서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그러면은 화살표 찍찍 그어가지고 이어보면 시계 방향인지 시계 반대 방향인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뭐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 비교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온대저기압과 열대저기압은 당연히 우리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게 공통점 뭐 이런 거 다 나와 있고 열대저기압의 지역별 명칭은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넘어가죠. 주요 악기상 뇌우 뭐 저군, 성수, 소멸하고 뭐 하강기류 뭐 다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피해 다 아는 거고요. 호우, 뭐 폭설 이런 거의 가장 큰 공통점은 뭐냐면 주요 악기상이라는 말 자체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구름이 생겨야 되고요. 저기압이어야 합니다. 저기압이어야 되고 구름이어야 되고 이게 많이 내리려면 또 저군형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저군형 구름, 저기압, 강한 저기압 이런 표현들이 선지에 맨날 나옵니다. 알겠죠? 매번 나오는 선지들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된다고요. 저군형 구름 하면 또 생각나야죠. 뭐가 생각나야 돼요? 어이구. 한랭전선 후면 매번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선지에 매번 나오니까 그냥 뭐 사실 뇌우, 호우, 폭설의 이 차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선지에 이게 나오겠습니까?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려야만 집중호우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뭐 20으로 바꾸고 이걸 90으로 바꾸고 시험 문제 그렇게 안 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돼요. 아, 얘네는 악기상은 저기압이구나. 그러면 저군형 구름에서 잘 나타나겠구나. 이런 문제 나옵니다. 자, 기단의 변질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랭 기단의 변질과 온난 기단의 변질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단의 변질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시가 하나 있거든요. 특히 이 한랭 기단의 변질은 서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하나의 큰 예시가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한랭 기단의 변질 정말 잘 나왔는데 최근에는 온난 기단의 변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연계 교재 작년 수능 완성에서 온난 기단의 변질이 나왔는데 시험에 수능에서 나올 법 했는데 뭐 실제로 연계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언제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전의 기출문제가 대부분의 기출문제가 한랭 기단의 변질에 너무 집중되어 있었어요. 따라서 그거에 이제 익숙해진 학생들이 제대로 풀지 않게 되면 쉽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쉽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뭐 강풍, 우박 뭐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박이 어떻게 하면 잘 생길까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우박은 겨울과 한여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왜냐면 매우 추울 때는 상승을 안 하고 매우 더울 때는 녹는다. 이게 우박이 잘 성장하게 되려면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하면서 점차 크기를 키워가야만 큰 우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선지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수능 때 20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중 하나를 우박으로 낸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박이 수능 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황사. 자, 황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사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중국에서 오는 거고 편서풍을 타고 오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이 여기 있죠. 그러면 황사가 잘 발생할 조건이 기출에도 있고 사실 3번에도 있습니다. 3번 문제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황사가 발생하려면 어차피 이 사막 고원 쪽엔 매번 황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까지 와야 되죠. 뭘 타고?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옵니다. 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이라 해볼게요. 중국 사막 여기가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상층에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고 있어요. 상층 생각보다 위에 공기가 편서풍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편서풍으로 우리나라에 황사가 잘 배달이 되려면 중국 사막 쪽에서는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래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이겁니다. 3번 문제. 황사가 발생하려면 발원지에서 중국 사막에서 강한 바람과 함께 상승 기류가 나타나야 하고요. 지표면의 토양은 건조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선 그러면 하강 기류가 발생해야겠죠. 그러면 기압으로 따지면 뭐가 될까요? 기압으로 따지면 중국 사막이 저기압, 우리나라 쪽이 고기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실수하냐면 우리나라 고기압이고 중국 쪽이 저기압이면 바람이 자꾸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황사가 안 생긴대요. 그게 아니고 이 고기압 저기압은 지상층의 기압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지금 황사가 발생해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발생한다. 즉 우리나라로 황사가 유입된다라고 하려면 저기압에서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편서풍을 타고 고기압의 하강기류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실제로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고 이 3번에서 개념체크 3번에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충분히 수능에 나올 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설명이 길어졌네요. 이 대기 지금 이제 대기와 해양이 나오는 이 처음 대기 파트에서 온대저기압, 태풍 이런 학생들이 꽤 어려워하는 파트가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재밌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무작정 암기하는 학생들 때문에 이번 개념편 설명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전 강의에서는 꼭 필요한 기본 내용은 다 안다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특별한 내용만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번 강의는 조금 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들은 다 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용 설명이 길었으니까 문제는 조금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고 이제 문제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